안녕하십니까. 2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해를 맡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한 채로 많은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또 하던 일을 일본에 대해서 연구하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함께 이렇게 논의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주로 정책과 담론, 국제관계 등의 조금 공중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2부에서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물론 이제 일본의 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본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밀착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융합 일본 지역학부에 계시는 이창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코로나19의 충격과 일본 경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도쿄대학에서 일본의 경제사 그리고 경제 경영 등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저서로서 전전기 동아시아의 정보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책을 도쿄대학 출판교에서 출판하셨고 또 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이라는 박철희 교수님의 편저서에 함께 공저로 참여하시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표 시간은 25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그 충격과 일본 경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는 감염병 위기였습니다만 두 번째 유행, 또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두 번째 유행이 시작이 됐고 두 번째 유행, 세 번째 유행 이렇게 재유행이 됐을 때는 감염병 위기라기보다 사실은 경제 위기 측면이 더 강하다. 그래서 경제 위기와 감염병 위기가 함께 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일본 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후 이제 일본 경제가 몇 차례 경제 샥을 충격을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73년에 석유 위기, 그리고 2008년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또 2011년에는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있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전후 이제 큰 경제 위기를 몇 차례 겪어왔는데. 지금 2020년 코로나19는 명백하게 지금 감염병 위기 차원에서 지금은 경제 위기 측면이 더 강조될 정도로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아직 2020년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예측에 의하면은 GDP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6%부터 10%. 또 예측이 비관적인 예측, 낙관적인 예측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2차 유행, 3차 유행이 되면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아마 전후 가장 큰 충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이게 이제 경제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측면을 보통 보는데 지금까지 경제적 충격하고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특히 이제 수요 충격의 위기가 오면 이러한 처방을 써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통상적인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전파 속도가 다른 경제 위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 경제학 교과서적인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잠깐 안정화된 사이에 수요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제 펼쳤죠. 우리도 그 뭐 외식권 나눠주고 가서 이제 여행 다니라고 얘기하고 일본도 고투 캠페인해서 여행 많이 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제2의 유행이 시작이 돼서 하루 사이에 완전히 또 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확대 정책을 펼치면 방역 정책에 구멍이 뚫리고 반대로 방역 정책을 강조하다 보면 수요가 축소되는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가 한 게 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전파 속도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게 이제 코비드 이코노믹스라는 저널인데 이게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원래 아까 그 김태형 교수님 그 의학 관련된 연구 말씀도 있으셨지만 의학이나 뭐 생명공학 또 컴퓨터 뭐 사이언스 이런 데는 굉장히 빨리빨리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러죠? 투고해서 실리기까지 퍼블리시까지 기간이 짧고 특히 이 코로나 관련된 거는 피어드 리뷰 이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바로 실어주죠. 이게 연구를 전부 다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학에서는 보통 그런 경우가 잘 없고 투고해서 이 게재될 때까지 뭐 1년, 2년, 뭐 3년, 4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이 코비드 이코노믹스는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발간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올 때 논문이 한 7편, 8편 실리는데 2, 3일에 한 번씩 발간될 정도로 경제학에서도 새로운 어떤 연구 유형 그만큼 지금 먼슬리나 이어 데이터 가지고는 안 되고 데일리 매일매일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이제는 어제 오늘이 다르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이제 연구 환경 측면에서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 충격의 성격을 보통 경제학에서는 일시적인 충격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충격인지 템포러리한 샥인지 퍼머넌트한 샥인지 구분하는데 이 두 가지 성질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 충격이죠. 근데 그 충격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고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해고한 김에 이 대면 업무를 줄이고 온라인이나 뭐 자동화 기계화를 하자라고 하면 이건 구조적 충격이 되는 거죠. 두 번 다시 이제 고용될 수 없는 이 성격이 다 있고 그 다음에 V자 회복을 할 건지 아니면 L자 침체를 계속 겪을 건지 지금 여기 그래프는 그 IMF가 추정한 건데요. 아마 중국은 이렇고 전 세계는 이렇고 이럴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회복할 거다라고 추정한 건데 다만 이 전제가 뭐냐면 샥이 충격이 딱 한 번 있을 때 그러니까 첫 유행으로 다 끝나면 이럴 것이다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IMF의 예상도 이제 빗나간 거죠. 이게 이제 V자 회복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제 이 충격의 성격을 구명할 때 중요한 게 공급 충격인지 수요 충격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1918년 스페인 독감에 대한 연구가 여기저기 이제 인용이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류사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과 유사했던 상황이 1차 대전 이후에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이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병사들이 귀향하면서 이게 다 옮긴 거예요, 유럽에. 그러면서 이 독감이 퍼져나갔는데 이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2% 3,9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망한 3,900만 명이 대부분 젊은 층이었어요.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젊은 층이었기 때문에 이 독감이라든지 이런 감염병의 충격은 보통 경제학에서 공급 충격이다. 생산이 타격을 받는 공급 충격이다라는 게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스페인 독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뭐 전 세계 인구의 2%가 사망할 정도의 그런 이제 이미 의학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발전해서 그 정도까지 사망도 안 하겠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이기 때문에 공급 충격일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이제 이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급 충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이 코로나19가 공급 충격일지 아니면 수요 충격일지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 게 GDP고 빨간 게 물가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게 이번에 코로나 충격이고, 오른쪽이 이제 동북 대지진 때 충격입니다. 둘 다 GDP는 이제 감소를 했죠. 근데 이제 물가 수준을 보면 이 동북 대지진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단기긴 합니다만, 이 왼쪽에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을 보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물건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감소했으니까 물가 내려간다라 그래서 이렇게 동북 대지진 같은 경우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공급 충격이라고 보통 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물가가 하락하는 이 시기에는 이제 수요 충격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와타나베 논문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 충격은 수요 충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하야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공급 충격이 더 크다. 방금 근데 이제 봤던 그래프는 사실 3월달 데이터만 가지고 한 거라서 지금 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공급 충격이다, 수요 충격이다 이런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코로나19가 공급 충격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하고 있는 코로나 대책들, 수요 확대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수요 충격이라면 반대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공급 충격일지 수요 충격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영업 제한하고 직장 폐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일을 못 하니까 공급 충격인 거죠. 생산이 줄어드는. 그런데 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집콕 상황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되면 역시 이제 수요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쪽 충격이 다 있는데 어느 쪽 충격이 더 큰지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 추적 관찰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박성준 교수님 발표에도 있었고, 일본이 초기 방역에 실패한 이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만, 경제적인 근거, 경제학적인 이유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일본이 초기에 코로나가 퍼졌을 때 생각했던 게, 일본뿐만이 아니고 당시 처음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때 경제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19가 두 가지 외부 불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 같은 걸 우리가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성격 중에 한 가지가 이기적인 개개인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감염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마스크를 열심히 쓰지 않을 거다, 또는 강제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 마스크라는 게 얼마 전에 뭐 신문 기사에도 났습니다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옮지 않는 확률보다 상대방을 옮기지 않을 그 예방의 목적이 더 큰 거죠. 훨씬. 그래서 이기적인 개인을 가정하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마스크를 쓰겠느냐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 제약이 있을 경우에 이기적인 개인들이 행동하면,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의 환자들도 전부 다 병원으로 몰리면 병원 혼잡도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해서 결국에는 이 중증 환자 치료를 우선해야 될 인센티브가 사회 후생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결국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올 사회 경제학적 가장 큰 이 충격은 바로 의료 붕괴다라는 게 이제 이론에서 도출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의료 붕괴를 막는 거다라는 게 이제 당시 일본 정부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PCR 검사라든지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사회 후생적으로 수생학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반대로 초기 방역의 실패로 인해서 이런 이제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 정부가 방향을 또 바꾸죠. 중간에 과도한 검사를 지양해야 된다고 했다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좀 바뀌고, 이러면서 갑자기 일본이 3월 15일부터 연속 3월 18일, 3월 20일 이렇게 정부 정책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불확실성이라는 거, uncertainty를 측정을 해보면 이게 불확실성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경제학에서는 뭐 몇 가지 그 대리변수로 보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주가의 변동지수 같은 걸로 이제 그 사회의 불확실성 정도를 측정합니다.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불확실성의 정도인데, 일본의 가장 불확실성이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 3월 15, 16일 정도예요.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뭐가 있었냐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이제 터졌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일본 사회의 불확실성,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정부 정책의 혼선과 결합돼서 이게 경제 충격으로 왔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감염자 숫자하고 불확실성 숫자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지금 빨간 게 감염자 숫자인데요. 신규 확진자 숫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 1차 유행 정점이 4월 들어서고요.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2차 유행에 들어갔는데, 불확실성을 보면 3월 15일, 그러니까 가장 더 빠른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는 크게 변화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그 병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 상황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병의 뭐 바이러스의 성격, 특성,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경제 충격으로서는 이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크게 염려할 정도는 사실은 아니다. 다만 이게 정부 정책이 바뀐다든지 하면은 다시 이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정부도 어떤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전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이 경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이 활성화 정책과 방역 정책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방향을 틀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주가를 보시면은 한 번 샥이 충격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유행이 왔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크게 이렇게 없습니다. 이거 뭐 일본에서 동학 개미 운동이 있었을 리는 없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주가 다 거의 비슷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원래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자산이 엔화하고 금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으면, 전 세계가 불황이 오면 그러니까 엔의 가치가 올라가고 금값이 뛰죠. 그래서 이 그래프 밑에 보시면, 밑에 있는 그래프가 금값인데요. 사상 최고 수준 기록했다. 그만큼 지금 세계 경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그런데 환율은 생각보다 엔고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했을 때 주변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엔화를 사라, 빨리 사라. 그런데 금을 사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좀 기다려봐라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엔고, 지금 상대적으로는 엔고지만 그 2016년에 엔고일 때 비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엔고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 이게 왜 그런가?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매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일본의 지금 통화정책, 그러니까 아베가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로 돈을 푼다 그러죠. 이게 제대로 지금 작동한 건지 궁금한데, 적어도
아베노믹스의 그런 돈을 푸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일본 은행이 한 정책이 뭐냐면 기준금리는 유지하면서 CP하고 회사채를 7.4조 원 증액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규모가 미국이나 중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에 비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 때문에 뭐 환율이 안정적인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푸는 거죠. 일본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돈을 풀고 있느냐. 일본뿐만 아니고 사실 전 세계,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의 그 재정 정책 특징 두 가지가, 한 가지는 공중위생 정비가 최우선 된다는 거. 그래서 뭐 마스크, 방호복, PCR 검사, 체제 정비하는데 제일 먼저 이 공적 자금 투입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이 공적 부채 수준, 그러니까 전 세계 그 국가들, 정부들이 얼마나 부채를 지고 있나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요 그래프 맨 끝에 지금 이제 이 파란색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최고 수준의 전 세계 이 정부가 다 이 빚을 최고로 많이 지는 그런, 그래서 이 재정 측면에서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인류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도래했다. 재정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썼냐? 일본 전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국가 부채를 얼마나 쓰고 있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가 부채 규모가 전 세계 GDP 한 10% 수준이었는데 지금 20% 수준, 딱 두 배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GDP 사이즈가 다르니까. 지금 20%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측면에서만 보면 인류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일본이 얼마를 썼냐면요. 저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 빨간색이 그 긴급 생활 지원 자금 지원인가요? 예, 긴급 생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좀 유예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공적 공공기관의 부채라 융자를 해준다든지 뭐 공적 자금 투입하다든지 하는 그런 간접 지원인데, 빨간색,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 규모를 보면 일본이 미국 다음입니다. 이게 이제 GDP 대비인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고요. 빨간색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일본이죠.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미국이 제일 많고요. GDP 대비. 그다음에 2위가 일본입니다. 파란색 간접 지원은 어떻게 되냐? 1위가 이탈리아고 2위가 독일이고요. 3위가 일본입니다. 직간접 지원 통틀어서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부가 돈을 쓰는 거 열심히 푸는 그런 이제 재정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일본이 그 유동성 위기라고 해서 더 이상 돈을 풀어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통화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재정 정책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정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두 가지 국면과 5가지 축이라고 일본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국면이 뭐냐면 긴급 지원 국면, 그리고 V자 회복 국면, 그리고 5가지 축이 각각의 국면 아래 있는 5개인데요. 지금 이제 일본 정부는 얼마 전까지 두 번째 국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국면 보시면 이제 경제 살리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고투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지금 2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이제 긴급 지원 국면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던 게 딱 한 번의 유행으로 끝나면은 딱 좋은데 이게 재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혼선을 또 빚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5일이 이제 어떤
기점이었죠. 그래서 긴급 사태 해제 그때 선언을 하면서 회복 국면에 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정부가 열심히 이제 여행도 가라, 외식도 해라 이러면서 경제 살리기를 막 시작을 했는데 다시 7월부터 이제 2차 확산이 시작이 됐죠. 결국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정 정책과 방역 정책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요. 재정 정책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방역 정책 구멍이 뚫리고, 방역 정책의 수준을 올리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방역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다가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반대하는 시그널을 줄 것 같아서 이거를 함부로 강력한 방역 대책을 세우기에도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 정책 드러난 이제 일본 사회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 긴급 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드러난 거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충분한 급부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게 더 낫겠는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이 한국에서 이 앱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걸 보고 일본도 그 비슷하게 하려고 했으나, 이게 다운받으려면 그 동사무소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 방역 정책인지 뭔지 모를 그런 사태가 또 벌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고요. 그 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재정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이 한번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만 의료 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검사 체계 확립이 늦어졌죠.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보건 의료부나 재정 투입은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하는 재정 투입은 완전히 탈출할 때까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도 그 대부분을 저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예비적으로 혹시 이 사태가 또다시 올지 아니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이제 예비적 저축의 동기가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길게 해야 된다는 게 최근에 정책 시사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일시 해고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해고, 구조적 변화, 무인 자동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될 거기 때문에 이 노동자 재훈련, 재배치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상에 나타난 이제 노동시장, 코로나의 충격인데요. 이 원래 경제 위기가 제조업 충격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조업 충격이 큰데 이 코로나19 위기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위기가 훨씬 충격이 컸다. 그리고 그 서비스업 안에서도, 같은 서비스업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업은 충격이 굉장히 큰데 반대로 택배업은 또 굉장히 화랑이 됐습니다. 또 같은 업종 안에서도 기업별로 차이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통신 서비스만 봐도 오히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더 성장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기업별로, 산업별로 다 이 지금 퍼포먼스가 다르다. 그 다음에 이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죠. 다 올해 나온 연구입니다만, 이 전 세계 기업들을 가지고 코로나 충격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는지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구를 해서 봤더니 전 세계 기업들,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 기업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에서 빨리 극복을 했느냐. 재정 상황이 좋았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재정 상황이 좋았던 기업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채가 적은 기업들, 부채 안 지고 이 소위 말해서 현금을 기업 내에 쌓아두고 있었던 기업들이 상황이 좋았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아베노믹스가 지금까지 기업들에게 일본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배치되는, 무슨 말이냐면 아베노믹스라는 게 기업들이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신규 투자를 열심히 해라. 현금 쌓아두지 마라.
이걸 계속 현금 쌓아두지 않은 기업에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투자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위기가 되고 보니까 정부 말 안 들은 기업들이 성공했다. 정부 말 잘 들은 기업들은 오히려 타격이 컸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바람에 과연 이게 정부 정책의 보조를 맞추는 게 기업 입장에서 맞는 거냐, 어떤 거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노동시장, 끝으로 노동시장을 보면요. 그 실업률이 일본이 그 2010년, 11년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전부 다 2.4%, 우리가 보통 자연 실업률을 3% 정도라고 하니까 이야기하니까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8월 달에는 아마 3%대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이 되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뭐 문제라기보다 변화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베노믹스를 얘기할 때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노동 공급을 확대해 왔느냐. 그 마술이 비노동력 인구, 주부나 고령층 비노동력 인구를 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을 시키면서 이 노동력 인구를 늘려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베노믹스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일본의 총 인구는 줄어들지만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지만 노동력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업 통계 밖에 있었던 주부들, 고령자들 재취업시키고 해서 이 노동력 인구가 계속 늘어났는데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그렇게 취업했던 주부나 고령층 노동자들이 다시 직장을 그만두면서 비노동력 인구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에 안 잡히기 때문에 실업률로는 나타나지 않죠. 근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훨씬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노동력 인구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 내지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왜 문제냐면 결국 일본이 소비가 줄어든 이유가 소득이, 임금이 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지금 일자리를 결국 잃게 되면 소득, 임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게 결국 이제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계속된 이제 침체 국면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이니퀄리티 그 불평등 문제입니다만 이게 불평등 문제가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제학 전 세계적인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지금.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 글로벌 이슈 관련해서 불평등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소득 불평등, 건강 불평등, 정보 불평등. 이게 한국이나 일본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지 해당이 안 되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일단 소득 불평등은 저소득층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에 고용이 돼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대면해야 해서 일을 하는 그런 업장에 많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될 경우에 가장 먼저 실업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다. 그 다음에 고소득층은 감염 위험이 낮고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 거주할 확률. 사실 이게 한국 사례하고는 안 맞는데 한국은 고소득층이 밀도 높은 강남에 살기 때문에 안 맞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 건강 측면에서도 불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층이 뭐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정보 불평등도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제하에 최근에 이제 모리카와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거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재택근무에 관한 연구를 했더니 고학력, 고임금 대도시의 대기업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재택근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예측 가능한 결과이긴 한데 재밌는 거는 이러한 노동자들, 그러니까 고학력, 고임금 대도시 대기업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이 재택근무를 해도 생산성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회사를 안 가도 되지 않았나 하는, 회사를 가나 재택근무를 하나 생산성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반대로 저학력, 저임금, 중소기업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생산성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 기업이 앞으로도 이 고학력, 고임금 대기업 화이트칼라 노동자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이게 이런 대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감염 리스크도 낮아지고 거기에 이제 외출 자제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면 경제적 격차가 더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앞으로 2차, 3차 유행이 올 경우에 반복적으로 외출 자제 조치를 하면 처음에는 이게 듣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되면 뭐 자가격리 조치를 하라고 해도 그거 어기고 일하러 간다는 거죠. 그게 2차, 3차 유행할 경우에 경제적 인센티브가 크게 작용해서 결국에는 이게 방역 대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분야별로 지금 계속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 좀 정리해 가면서 좀 올해 말까지 어떤 하나의 그 일본 경제 코로나 충격에 관한 그런 그 뭐 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치들과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아까 몇 번이나 나온 그 불확실성 속에 있는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 정책, 정부의 대응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조금 저희가 그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조금 여유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충실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부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늘 이 학술회의의 내용을 조만간 그 보고서 형식으로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 풍성한 내용을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